고강산 씨, 무슨 생각에 근심 가득한 얼굴을 하고 계세요? 아, 강사님. 지난 시간에 안전사고 사례들을 살펴봤었잖아요. 만약에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제껏 배운 내용들을 현장에서 잘 적용하면 예방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안전한 캠핑장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막상 사람이 다친 모습이나 위급한 상황을 보면 막 당황할 것 같기도 하고요. 고강산 씨, 당황할 것 같은 게 아니라 당황한 경험이 있는 모습인데요? 아, 강사님, 눈치가 너무 빠르신 거 아니에요? 사실 저희 캠핑장에서 어린아이가 목에 고기가 걸려서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옆 사이트에서 캠핑 중이던 가족 중에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어요. 저런, 기도 폐쇄 상황이었군요.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문제는 알고 있던 하임리히법도 몸집이 작은 어린아이를 보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자, 고강산 씨에게 딱 필요한 시간이네요. 따라오시죠. 네? 어딜? 어디긴 어디겠어요. 교육장이지. 이번 시간에는 머리로 하는 지식뿐만 아니라 몸으로 익혀서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에 대해 배워볼까요? 네,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열심히 배우고 익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응급처치가 무엇이고 각종 위급 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 평가와 심폐소생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 알고 나면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신속한 대처와 상황에 맞는 빠른 대처를 할 수 있겠군요. 기대가 됩니다. 고강산 씨, 응급처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응급처치는 위급한 상황인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의료상의 조치를 하는 것이죠. 맞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응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 먼저 응급의료체계에 신고한 후 도움을 받기 전까지 현장에서의 신속한 응급처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응급처치를 할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장애를 최소화시키며 치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응급처치의 목적도 응급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최단 기간 내에 환자의 상태를 정상 내지 이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시켜 계속되는 치료나 수술, 재활의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있겠군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악화 방지와 고통 경감, 입원 기간 단축 등의 목적까지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위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갖게 되므로 사고 및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고 적절한 응급처치 기술을 습득해서 손상의 악화를 방지하고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응급처치 교육으로 생활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서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에도 항상 관심을 두고 대비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강사님, 그럼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현장에 대해 조사하고 구조 요청을 하며 환자 평가 후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합니다. 현장 조사는 현장의 안전 상태와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사고 상황과 환자 및 부상자의 수를 파악한 후 응급처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합니다. 이때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도 자신의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맞아요. 가끔 방송에서 자신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가
함께 변을 당한 뉴스를 보면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구조 요청은 현장 조사와 함께 응급의료체계 6하 원칙에 의해 신고하게 됩니다. 6하 원칙이요? 그럼 신고할 때는 환자가 있는 위치와 신고자 인적사항과 함께 사고 상황과 다치거나 아픈 사람의 수 등을 알려주면 되겠군요.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지 평가한 후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때 심장, 폐, 뇌, 척추 등 생명이 위급한 부위의 평가가 중요하며 자신이 응급처치자임을 알리도록 합니다. 지속적으로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응급의료진이 도착하면 환자의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도록 합니다. 강사님, 의식이 없거나 복부에 심한 상처를 입은 환자, 또 출혈이 심한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는 경구에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상자를 옮길 때에는 적절한 운반법을 활용하고 쇼크를 예방하는 처치를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사님, 아까 환자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환자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죠? 환자에 대한 평가는 각 상황에 따른 계획된 프로토콜을 평소에 익힘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응급 현장에서 환자 평가는 현장 조사, 1차 평가, 신체 검진 및 병력 조사 순서로 실행합니다. 현장에서 가능한 현장 조사와 1차 평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현장 조사는 처치자가 응급 현장에 도착한 후 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를 실시하기에 앞서 반드시 다음의 4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현장 안전 확인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감염 예방 조치를 위해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합니다. 외상 환자의 경우에는 사고 현장에서 손상 기전을 파악하고 주위를 둘러보고 정확한 환자의 수를 파악합니다. 무턱대고 구조 활동에 나서는 게 아니라 이런 현장 조사로 환자와 처치자 모두의 안전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군요.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면 환자의 심장, 폐, 뇌, 척추와 같이 생명에 직결되는 부위의 이상 여부를 신속히 평가하는 것이 1차 평가입니다. 강사님, 1차 평가를 하는 동안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도 막힘이나 심한 출혈 등으로 생명이 위협받는다면 해당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나서 다음 평가를 계속하게 됩니다. 1차 평가는 의식 상태 확인, 기도 개방, 호흡 상태 평가, 순환 상태 평가의 순으로 실시합니다. 강사님, 의식 상태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먼저 환자에게 자기를 알림으로써 간단한 환자의 의식 상태 확인과 함께 치료 및 이송에 대한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의식 상태 확인은 AVPU 척도를 이용하여 판단하는데 AVPU 척도란 의식 명료의 A, 언어 반응의 V, 통증 반응의 P, 무반응의 U를 조합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은 기도 개방입니다. 강사님, 환자의 기도가 적절히 개방되어 있지 않는 증상과 징후를 보일 때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개방하면 되죠. 고강산 씨, 잘 알고 있군요.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는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 상태에서 하악 견인법을 실시하여 기도를 개방하여 주며 외상 환자의 경우에는 손으로 계속 경추를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사님, 이제 호흡 상태를 평가해야 할 차례입니다. 기도가 개방된 것이 확실하면 호흡을 확인합니다. 환자가 반응을 보인다면 숨을 쉬고 있다는 증거이고 골골하거나 코 고는 소리와 비슷한 비정상적인 숨소리나 호흡곤란 증세가 있는지 관찰하도록 합니다. 환자가 반응이 없다면 기도를 계속 열어두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때 호흡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 보고 숨 쉬는 소리를 듣고 환자의 코와 입에서 내쉬는 공기의 흐름을 느껴보도록 합니다. 마지막 순환 상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순환 상태는 환자 스스로의 호흡, 기침, 움직임 등 순환의 증거와 맥박,
피부 상태, 출혈로 확인하게 됩니다. 맥박, 피부 상태, 출혈 여부를 잘 확인해서 신속한 평가로 생명을 구하도록 해야겠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사님, 심폐소생술이 왜 중요한가요? 인체 세포가 살기 위해서는 산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산소가 들어오려면 기도가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기도가 개방되어 있지 않다면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겠군요. 맞습니다. 호흡과 심박동은 매우 의존적으로 어느 한쪽이 멈추면 다른 쪽도 곧 멈추게 되는데 환자의 기도 폐쇄는 매우 쉽고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응급처치에서 매우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사망 과정에서 심폐소생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종 원인으로 심정지가 발생하면 임상적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심폐소생술로 순환 회복을 하게 되면 심정지로부터 소생할 수 있게 되네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강사님, 2015년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은 5년 주기로 배포되는 미국 심장협회 등에서 제정된 공용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한다고 들었어요.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변경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먼저 심폐소생술의 순서에서 인공호흡 이전에 가슴 압박을 먼저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일반인의 경우 응급의료전화상담원에 전화 도움을 받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공호흡은 시행하지 않고 가슴 압박 소생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심폐소생술을 강조하고 있죠. 심정지의 즉각적인 확인은 무반응과 비정상적인 호흡의 유무로 판단하고 심정지를 확인하기 위한 맥박을 촉진하는 과정에 대한 중요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구조자와 함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교육과정을 권장함으로써 팀 접근에 의한 체계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들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느낌인데요. 고강산 씨, 일반인 구조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순서를 보시겠어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 없는 일반인 구조자는 응급의료 상담원의 조언에 따라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실시하고 자동 제세동기 사용으로 전문성이 없어도 심정지 의심 환자를 발견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겠어요. 성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실시하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인 심폐소생술 따라하기.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반응을 확인하고 주변 사람에게 큰 소리로 119에 전화해 달라고 부탁하고 자동 제세동기를 요청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직접 119에 신고합니다. 가슴 압박이 쉽도록 웃옷을 벗긴 후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손목과 손의 경계 바로 윗부분을 편의상 손꿈치라 칭하고 가슴 정중앙에 손꿈치를 놓은 후 손가락이 늑골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이후 팔꿈치를 펴 팔이 바닥에 수직이 되도록 한 후 30회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이때 속도는 1분에 최소 100회, 깊이 5, 6cm로 유지하며 압박하도록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제가 듣기로 2011년 심폐소생술 지침에서부터 인공호흡을 하기 전에 가슴 압박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장했다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가슴 압박을 우선하는 심폐소생술 순서는 가슴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슴 압박을 신속히 시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공호흡은 심폐소생술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심폐소생술 순서에서 가슴 압박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인공호흡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강사님, 기도 유지할 때 일반인 구조자와 응급의료 종사자 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반인 구조자 중 훈련된 일반인 구조자는
그림과 같이 머리 기울임, 턱 들어올리기 방법을 사용하여 기도를 개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턱 아래 연부 조직을 깊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훈련받지 않고 자신 없는 일반인 구조자는 2015년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대로 기도 유지, 인공호흡을 생략하고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실시하면 되겠군요. 응급의료 종사자는 훈련된 일반인 구조자와 마찬가지로 머리 기울임, 턱 들어올리기 방법으로 기도를 유지합니다. 척추 손상 위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먼저 구조자의 손으로 척추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을 고려하고 두 손으로 아래턱 모서리를 잡아 위로 들어올립니다. 강사님, 경추 손상이 의심되는데 기도 개방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럴 경우 기도 개방을 유지하고 적절한 환기를 제공하는 것이 경추 손상의 보호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만약 이 방법이 기도 확보에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머리 젖히고 턱 들기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고강산 씨, 인공호흡에 대한 권장사항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먼저 1초에 걸쳐 인공호흡을 진행하고 가슴 상승이 눈으로 확인될 정도의 1회 호흡량으로 호흡합니다. 가슴 압박 동안에 인공호흡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과환기를 유발하지 않도록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럼 영상을 통해 인공호흡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인공호흡을 할 때는 먼저 환자를 평평한 바닥에 눕힙니다. 그리고 입술과 아래턱을 밀어서 입을 벌리고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위로 들어올려 기도를 열어줍니다. 만약 환자 입안에 이물질이 있으면 빼줍니다. 그리고 환자의 코를 잡고 입속으로 2번 불어주세요. 환자가 환자 스스로 호흡을 할 때까지 구강대 구강법으로 1분에 12에서 20회의 속도로 2번만 공기를 불어넣어주세요.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1분에 12에서 20번 속도에 맞춰서 해야겠군요. 강사님, 예전보다 공공장소에 자동 제세동기가 설치된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렇죠? 갑자기 발생된 심정지의 대부분은 심실세동에 의해 유발되는데 심실세동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전기적 제세동입니다. 제세동 성공률은 심실세동 발생 직후부터 1분마다 7에서 10%씩 감소되므로 제세동은 심정지 현장에서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공공장소에 자동 제세동기 보급이 필요한 것입니다. 강사님, 자동 제세동기가 도대체 뭔가요? 자동 제세동기는 의료 지식을 갖추지 못한 일반인이나 의료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판독하여 제세동이 필요한 심정지를 구분해줍니다. 아까 고강산 씨가 공공장소에 자동 제세동기 설치된 것이 많이 보인다고 하였는데 이는 법률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라도 지체 없이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해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면 좋겠어요. 고강산 씨, PAD라고 들어보셨나요? PAD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일반인 제세동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PAD는 병원 밖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하고 일반인에게 자동 제세동기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확대 실시되면 병원 밖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올라갈 수 있겠군요. 자동 제세동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한데요. 그럼 영상을 통해 자동 제세동기의 적용 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 먼저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놓은 뒤 전원을 켜고 2개의 패드를 환자의 가슴에 부착합니다. 이때 가슴 주위에 물이 묻어있을 경우 패드 주변의 물기를 제거합니다. 환자의 가슴에 단단히 부착하면 제세동기가 환자의 심장 리듬을 자동으로 분석합니다.
심전도를 분석 중입니다. 이후 제세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음성 메시지와 함께 자동으로 제세동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환자로부터 떨어지십시오. 이후 제세동 버튼이 깜빡이기 시작하면 환자와 접촉한 사람을 멀리하게 한 후 제세동 버튼을 누릅니다. 깜빡이는 주황색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전기 충격을 실시하십시오. 제세동기를 시행한 후엔 지체 없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제세동기는 2분마다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해 제세동기의 필요 여부를 알려주므로 상황을 살펴보고 119가 도착하거나 환자가 회복될 때까지 제세동 패드를 제거하지 말고 제세동기와 심폐소생술을 함께 시행하도록 합니다. 강사님, 이물에 의한 기도 폐쇄의 응급 조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는 부분 폐쇄와 완전 폐쇄로 구분되는데, 기도 폐쇄가 의심되는 환자는 일단 환자의 환기 상태를 평가해야 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으면서 말을 할 수 있거나 기침을 할 수 있다면 기도가 부분적으로 폐쇄되어 있다고 판정하며 비교적 환기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식이 없거나 발성 혹은 기침이 불가능한 경우, 청색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도가 완전히 폐쇄된 것으로 환기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군요. 그럴 경우에는 발견 즉시 응급 의료 체계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이물이 입속에 위치하여 기도가 폐쇄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나요? 환자의 입속으로 처치자의 손가락을 넣어서 이물을 직접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서 기도 폐쇄가 의심될 때 최초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손가락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입속의 이물질이 기도의 깊은 곳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어요. 복부 밀어내기, 즉 하임리히법이 나왔네요. 그렇네요. 이물이 입속보다 깊은 곳에 위치하여 기도가 완전히 폐쇄된 환자에게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고강산 씨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환자의 상복부에 주먹을 쥔 손을 대고 다른 손으로 주먹을 감싼 후에 복부를 후상방으로 강하게 압박해주면 됩니다. 임산부나 비만으로 인해 복부 밀어내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의 흉부 압박과 같이 흉골의 중앙부를 압박하여 이물을 제거할 수도 있고, 소아는 거꾸로 들고 등을 두드리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도폐쇄 의심 환자의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도움을 요청한 후에 머리 기울임, 턱 들어올리기로 기도를 유지합니다. 우선 호흡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호흡이 없으면 인공호흡을 2회 시도하여 기도 폐쇄 여부를 확인합니다. 강사님, 인공호흡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하죠? 그럴 경우에는 기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작을 다시 한번 정확히 시행한 후 다시 인공호흡을 2회 시도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가 폐쇄되어 있으면 복부 밀어내기, 손가락으로 이물 제거, 인공호흡을 반복하여 시도합니다. 강사님, 의식이 없는 영아의 기도 폐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으면 119에 신고 후 기도 개방과 함께 2회의 숨 불어넣기를 합니다. 인공호흡에 실패하면 5회 등 두드리기, 5회 가슴 밀기를 하고 입안에 이물질이 보이면 손가락으로 제거합니다. 이물질이 배출되거나 응급구조사가 도착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 실행하면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몸집이 작아서 참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기도 폐쇄된 아이를 보면 아이의 생명이 달린 일이니까 용기를 내서 실행해야겠어요. 사고 현장에서 요 구조자의 구조활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속하고 안전한 운반이며, 환자의 운반에는 기본적으로 신체 운반과 간단한 기구를 이용하거나 들것을 이용한 운반법이 있습니다. 환자 운반법은 환자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로 가벼운 환자의 운반에 적절한 안기법, 환자를 부축하여 이동하는 부축법이 있고, 환자를 세워서 등에 메고 운반하는 매기 운반법, 보다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어깨 운반법과 환자를 등에 업고 운반하는 업기 운반법 등이 있습니다. 강사님, 환자 끌기는 무엇인가요? 끌기라 불리는 몇 가지의 급박한 상황의 이동법이 있습니다. 옷이나 발, 어깨 또는 담요 등을 잡고 환자를 끌어당기는 방법인데, 이러한 이동은 목이나 척추 보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긴급 시에만 사용됩니다. 영상을 통해 환자를 안전하게 옮기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살펴보세요. 응급처치도 중요하지만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을까요? 환자를 옮기는 방법에는 구조자가 직접 옮기는 방법과 들것에 의해 옮기는 방법이 있단다. 자, 그럼 모두들 잘 들어보세요. 혼자서 옮기는 경우 안아들어서 옮길 때는 환자의 팔은 환자의 몸 위에 엇갈리게 놓아주고, 안아서 끄는 경우에는 환자의 팔을 단단히 움켜주세요. 이때 구조자의 등은 곧게 유지하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업어서 옮길 때는 환자의 몸을 감싸줄 수 있어야 하고, 환자의 허벅지를 쥐면서 엎는 것이 좋아요. 그럼 들것으로 옮길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설명해 줄게. 먼저 들것에 네 손잡이마다 한 명씩 운반자가 서야 한단다. 만약 운반자가 3명뿐이면요? 그런 경우는 2명이 머리 쪽으로 서는 것이 좋아. 맞습니다. 그리고 운반자들은 앉아서 손잡이를 잡고 신호에 따라 같이 일어나 들것의 평행을 맞춰야 해. 신호에 따라 보폭을 짧게 하여 바깥쪽의 발부터 걷기 시작한단다. 그럼 환자를 내려놓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도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환자를 내려놓을 때는 신호에 의해 정지하고 또 신호에 따라 앉아 들것을 따라 조심스럽게 내려놓아야 한단다. 이제 유형별 응급처치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출혈 환자, 쇼크 환자, 절단 환자 등의 유형별로 응급처치 요령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출혈 환자는 외출혈 환자와 내출혈 환자로 구분되는데, 개방된 상처에서 피가 날 때 외출혈을 합니다. 외출혈 환자는 지혈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혈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먼저 거즈 패드로 출혈이 있는 상처에 직접 압박을 적용합니다. 출혈이 있는 사지를 심장보다 높은 위치로 들어올리고, 계속 출혈이 있다면 처음 댔던 붕대 위에 다른 붕대를 덧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붕대를 감아줍니다. 만약 팔의 상처에서 출혈이 계속되면 동맥을, 다리에서 출혈이 계속되면 대퇴동맥을 압박합니다. 강사님, 내출혈 환자는 겉으로는 출혈이 보이지 않지만 신체 내부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뇌출혈은 다음과 같은 증상과 징후를 잘 살펴봐야 하며 쇼크의 예방과 처치에 중점을 둡니다. 뇌출혈의 최종 치료는 병원의 수술실에서만 가능하므로 뇌출혈이 의심되는 환자는 심각한 환자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만 합니다. 그렇군요. 내출혈 환자는 쇼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거군요. 맞습니다. 영상을 통해 쇼크란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살펴보세요. 그런데 쇼크는 사고 때문에 놀래서 생기는 건가? 쇼크는 혈액이 신체의 각 부분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순환 기능 장애로, 외상후 쇼크는 피부가 창백하고 식은땀이 납니다. 전신의 힘이 빠지고 맥박이 빨라지거나 미약해지고 환자가 불안해합니다. 심한 경우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쇼크 환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담요나 옷을 바닥에 깔고 덮어줘서 체온을 유지시켜주세요. 반듯하게 눕힌 후 다리를 20에서 30cm 정도 올리고, 부상이나 뇌졸중인 경우에는 머리 쪽을 올려줍니다. 의식이 없거나 구토를 하는 부상자는 몸을 왼쪽으로 눕혀주세요.
가슴을 다쳤거나 호흡이 곤란한 환자, 심장 환자는 반쯤 앉은 자세가 좋습니다. 목이나 척추 손상이 의심되거나 다리 골절 환자는 바닥에 수평으로 반듯하게 눕힙니다. 골절 환자나 쇼크 환자에게 음식물과 물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연부 조직의 손상은 개방성 손상과 폐쇄성 손상으로 나뉩니다. 개방성 손상이란 표피나 신체의 주요 부분을 덮고 있는 점막이 손상되면서 내부 조직까지 손상된 경우로서 피부가 절단되고 파괴되어 아래에 있는 조직이 노출된 손상으로 찰과상, 열상, 천자상, 박탈상, 절단, 압좌상 등이 있습니다. 개방성 손상은 외출혈이므로 출혈 부위를 지혈하며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가만히 누워서 안정을 취하도록 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연부조직 폐쇄성 손상은 둔탁한 물체가 몸에 부딪히는 경우에 생기는 것으로 피부가 찢어지지는 않지만 표피 아래의 조직과 혈관이 파손되어 폐쇄된 공간에서 출혈이 생기게 됩니다. 타박상이나 혈종, 압좌상이 있습니다. 만약에 심각한 경우 뇌출혈과 쇼크도 고려해야겠네요. 그렇죠. 고강산 씨, 이물질이 신체에 꽂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물질을 움직이거나 제거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꺼운 드레싱으로 신체에 꽂힌 이물질을 고정하고 상처 부위가 노출되도록 상처 주위의 옷을 벗기거나 잘라내야 합니다. 가능하면 직접 압박으로 지혈하고 물체를 사이에 두고 거즈를 댄 후 다른 처치자가 큼직한 드레싱이나 깨끗한 천으로 꽂힌 이물질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야 합니다. 강사님, 절단된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죠? 절단된 경우 많은 출혈이 발생하는데 다른 외출혈 상황에서와 마찬가지로 지혈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적절히 압박하는 것입니다. 절단된 부위를 직접 압박하여 지혈하고 사지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절단된 부위를 찾아서 119에 인계해야 합니다. 절단 부위를 처치할 때는 생리식염수로 씻고 절단된 신체 부위를 생리식염수에 적신 거즈 등으로 싼 후에 방수용기에 넣어 비닐봉지나 용기를 얼음 위에 놓아야 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때 절단된 부위에 직접 물이나 얼음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강사님, 야영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게 화상사고잖아요. 그러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화상 시 주로 손상받는 부위는 피부입니다. 하지만 화상이 심할 경우에는 종종 근육, 뼈, 신경과 혈관을 포함하는 피부 속의 구조까지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호흡기 계에 화상을 입으면 기도 폐쇄를 유발하고 심지어는 호흡 부전이나 호흡 마비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피부가 손상되면 세균의 침입에 의한 감염, 체액 손실, 온도 조절 장애 등으로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화상은 정말 고통스럽다는데 호흡 부전이나 호흡 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고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니 정말 무서운데요. 고강산 씨, 화상은 불에 의해 발생하는 일반 화상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이 있고 전기 감전으로 인한 화상도 있죠. 맞습니다. 화학물질 화상은 흐르는 물로 화학약품을 충분히 씻어내는 게 중요하고 전기 화상의 경우에는 전기 차단이 우선되어야 하고 몸의 안쪽 깊숙이까지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영상을 통해 화상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을 살펴보세요. 제일 먼저 화재 사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상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환자 역할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우선 화재 지역에서 대피시켜 열과 연기 흡입을 막아야 합니다. 옷을 빨리 벗겨야겠지? 예. 하지만 화상 부위에 닿아 있는 의복은 억지로 벗기려 하지 말고 가위 같은 것으로 상처 부위 주변의 옷을 자르는 것이 좋아요.
다음으로 상처 부위 주변을 찬물에 담그거나 차가운 붕대로 덮는데 체온이 너무 내려갈 수 있으니까 10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처 부위를 소독 거즈로 두툼하게 덮어주세요. 알코올, 바셀린, 기름 같은 것을 바르면 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피부 전층이 손상된 3도 화상은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찬물에 담그면 안 됩니다. 3도 화상 정도면 119에 맡겨야 되겠죠? 화상이 심해서 의식을 잃거나 맥박과 호흡이 희미해지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한 환자는 기도 화상으로 호흡곤란에 빠질 수 있으므로 산소를 투여하고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물집은 어떻게 하죠? 물집은 세균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터뜨리지 마세요. 근골격계 손상에는 골절, 탈구, 염좌, 좌상 또는 근육 이완이 있습니다. 강사님, 골절은 말 그대로 뼈가 부러진 것으로 내부에 손상된 뼈 때문에 피부와 연부 조직이 손상되어 골절 부위가 외부로 노출된 개방성 골절과 골절 부위의 피부와 연부 조직에 열상이나 창상이 없는 폐쇄성 골절이 있죠. 잘 알고 있군요. 탈구는 관절 구조의 손상에 의해서 관절이 분리되거나 분열된 상태이고, 염좌는 골격계를 지지하는 인대가 늘어나거나 파열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관절 손상과 연관된 손상입니다. 근육 이완도 알고 있어요. 근육이 과도하게 당겨지거나 사용됨으로써 야기되는 근육 손상으로 염좌와 달리 관절의 손상은 없는 손상입니다. 그럼 영상을 통해 골절 시 응급처치 방법과 붕대 감는 방법도 살펴보세요. 골절된 부위를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나무판, 신문지 같은 것으로 고정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다른 부위에도 심한 손상을 받은 경우가 많으므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해야 합니다. 모든 외상 환자는 척추 손상을 의심해야 하는데 척추 손상을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는 구조대원이나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엄마, 저는 TV에서 사고 현장을 보았을 때 가장 끔찍할 때가 피 흘리는 환자를 보았을 때였어요. 피가 나는 환자를 보면 무척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그때는 말이야, 당황하지 말고 즉시 상처 부위를 지혈하고 출혈 부위를 심장 높이보다 높게 해야 한단다. 지혈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지혈 방법에는 직접 압박하는 방법, 간접 압박하는 방법, 지혈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단다. 직접 압박은 압박붕대나 손으로 출혈 부위를 직접 압박하는 것이고, 간접 압박은 출혈 부위에서 몸통 쪽으로 가까이 위치한 동맥 부위를 압박하는 거야. 그리고 팔이나 다리에 심한 출혈이 있을 경우 최후 수단으로 지혈대를 사용한단다. 네, 잘 알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병원에 가면 간호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께서 붕대를 참 잘 감아주시잖아요. 어떻게 감는 거죠? 그게 궁금했구나. 그럼 롤 붕대 감는 법에 대해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먼저 붕대 꼬리를 부상 부위 아래에 대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번 머리를 똑바로 돌려 감는단다. 그 다음에 사지를 나선형으로 감아 나가는데 전층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덮어줘야 해. 마지막으로 한 번 똑바로 감아 끝을 고정하고 팔다리가 너무 조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단다. 지금 말한 대로 몇 번 연습하면 더 잘할 수 있게 될 거야. 네, 꼭 연습할게요. 강사님, 캠핑처럼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야생동물이나 독버섯 등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대처 방법도 알려주세요. 독버섯은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발견되는데 만일 잘못 섭취했을 경우에는 호흡 및 순환 기능을 확인하고 소금물 등을 먹여 토하게 합니다. 먹다 남은 버섯은 보관하여 응급의료체계에 신고하고 신속히 병원으로 옮기도록 하세요. 네. 벌에 쏘였을 때는 카드로 살살 긁듯이 침을 제거해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얼음 주머니를 대어주고 알레르기 증상이 일어나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강사님, 저희 캠핑장에도 가끔 뱀이 나타나서 공부해 두었는데 뱀에 물렸을 때는 물린 부위를 물로 씻어내고 깨끗한 천등으로 물린 부위에서 심장 쪽에 위치한 동맥 부위를 적당한 압력으로 묶은 후에 심장보다 낮게 한 다음 병원으로 가야 하죠. 고강산 씨, 열심히 공부하셨군요. 기타 야생동물에 물렸을 때는 공수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비누로 깨끗이 씻고 소독약을 바릅니다. 상처가 가벼워도 잠복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만일을 대비해서 병원에 가서 꼭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강사님.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잘 이해하셨나요? Q&A를 통해 주요 내용을 되새겨보며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심장마비를 목격했지만 심폐소생술을 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주변 사람이나 119에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119에 연락한 전화를 끊지 말고 119 대원과의 연락을 유지하십시오. 만약 119 대원이 전화로 심폐소생술의 방법을 설명해주면 119 대원의 유도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줄은 알지만 심장마비가 발생한 사람과 입대입 인공호흡을 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인공호흡은 하지 않더라도 가슴 압박을 해줘야 합니다. 인공호흡은 하지 않고 가슴 압박만을 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심장마비가 일어난 직후에는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가슴 압박만 하더라도 인공호흡을 병행했을 때와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강사님, 소아에게도 자동 제세동기를 적용할 수 있나요? 소아 심정지 환자 중 심실세동에 의한 경우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제세동 처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때 성인에 비해 적은 에너지로 제세동하는 것이 권장되며 일부 자동 제세동기는 성인용 패드를 소아용 패드로 교체하거나 소아용 열쇠를 꽂음으로써 제세동 에너지를 줄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경추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가 기도 폐쇄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기도 개방을 유지하고 적절한 환기를 제공하는 것이 경추 손상의 보호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머리를 신전시키지 않는 턱 들어올리기 방법이 기도 확보에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머리 젖히고 턱 들기 방법을 사용합니다. 학습하신 내용을 정리하며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급처치에 대한 학습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